네, 안녕하십니까. 그 연료전지에 관해서 이제 그 6주차 수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번이랑 마찬가지로 이제 그 연료전지용 연료전지용 뭐지? 연료전지를 위한 그 전기화학을 그 연료전지 전기화학을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시작하고 이번까지가 연료전지 전기화학, 다음부터는 그 연료전지의 그 그 연료전지를 구성하는 요소, 즉 그 MEA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뒤에는 멤브레인, 그다음에 음, 그다음에 스택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제 각종 이제 BOP에 대해서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경제 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얘기한 대로 결국에는 그 과전위를 연료전지는 결국에는 어, 과전 앞 혹은 과전위를 어떻게 줄이는 쪽으로 얘기를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과전압인 여러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이제 활성화 과전압, 바로 이제 반응에 관련된 얘기죠. 아마 반응 중에서도 에노드가 아니라 이제 캐소드, 즉 이제 그 공기의 ORR, 산소의 ORR, 즉 옥시전 리덕션 리액션에 관련된 과전압이겠죠. 이거의 반응 과전압을 얘기를 하자라는 거죠. 이놈이, 자, 활성화 과전압은 전압이 증가했다가 초기 전압이 증가하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초기에 이렇게 강화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활성화가 전압이 증가된다는 얘기는 전반적으로 성능이 이렇게 바닥으로 쭉 떨어져 버린다라는 걸 의미한다는 거죠. IV 커브가 아래쪽으로 내려온다는 얘기는, 그때도 얘기했지만 바로 이제 요만큼이 과전압이라고 얘기했는데, 과전압이라고 얘기했죠. 이 이타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전체적인 이타 과전압인데, 초장부터 계속 이제 탁 내려오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똑같은 모양이어도 전체적으로 뚝 성능이 떨어져 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래쪽으로 내려온다기 동일 전류 밀도에서 낮은 압력을 낸다. 즉 전류 밀도가 같은 전류 밀도에서도 낮은 압력을 내는 게 결국에는 낮은 출력으로 이어진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이제 촉매량이 부족, 이제 배금이 부족하다. 그다음에 촉매가 예를 들면 뭐 다른 거 뭐 CO라든지 어떤 불순물 혹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불순물 혹은 그 외부, 그다음에 외부에서 들어온 불순물 혹은 내부에서 생성되는 불순물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촉매가 이제 피독이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촉매 뭉침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요건 좀 뒤에 좀 다른 그 MEA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촉매끼리 바로 이제 백금끼리 원래 요만큼 요렇게 백금이 요렇게 있는데 얘네들이 뭉쳐버려요. 그래서 백금 이렇게 뭉쳐버린다 그러면 단면적이 줄어들겠죠. 반응 면적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그런 현상으로 이제 촉매 표면적이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결국엔 촉매의 활성이 감소하는 거고, 그 다음에 활성화 과전압, 즉 이타 아, 액티베이션이 이게 증가한다라는 거죠. 이게 증가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 전체적인 성능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저항에 대한 얘기를 한번 좀 해보죠. 저항이라는 거는 저항이 이제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정확하게 이 전기 저항이랑 그다음에 그 막 내에서의 이온 전도도, 즉 그 H 플러스 이온이 이게 전도되는 거를, 이런 데에 대한 저항이에요. 저항을 의미하는데, 자, 이거는 뭐냐면 V는 IR이라고 얘기했죠. 여기서 V라는 거는 뭐냐면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델타 V는 I 곱하기 R, 즉 전류가 늘어남에 따라서 델타 전압이 늘어난다고 그러는데, 이 전압은 뭘 의미하냐면은 바로 과전압을 의미하죠.
과전압을 의미합니다. 즉 그냥 전압이 아니라 과전압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에 전압이죠. 전압 강하를 의미하는 거고 요 기울기가 바로 R이 되는 거죠. 전압 강하가 바로 이제 기울기가 되는 거. 정확하게 여기 아마 마이너스 기울기를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 똑같은 여기 보이시면은 그 똑같은 그 액티베이션 과전압이라 하더라도 저항과 전압이 증가되면 이렇게 또 성능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떨어진다라 이런 모양으로 떨어진다라는 걸 의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포텐셜 로스라고 그랬죠. 그 전압 강화가 선형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저 선형 바로 요거죠.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고 기울기가 급할수록 셀 저항이 크다라는 거. 그다음에 셀의 저항은 바로 아까 얘기했지만 전기 전도, 이온 전도도 그다음에 그 접촉 저항 요 세 가지의 합이고 있는데 요거를 이제 또 각자 같은 돌아가는 셀 안에서 요거를 분석하는 방법은 좀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그 이제 어떤 멤브레인이 개발됐다 그럼 그놈의 어떤 저항 그다음에 접촉 저항 같은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전기전도는 아마 이게 그 여기 아마 GDL이랑 그 다음에 그 전극 바인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진행할 수 있고 이온 전도는 이제 막이죠. 막 멤브레인. 그 다음에 접촉 저항은 셀을 조립할 때 얼마나 세게 조여주느냐에 대한 얘기인데 너무 세게 조여주면은 나중에 그 확산하고 문제 서로 간에 트레이드 오프가 발생하겠죠.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물질 전달 이번에는 이제 물질 전달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그 mass transfer limitation 이거 해갖고 이거는 IL 군 IL 한계 전류 밀도에 한계 전류 밀도에 좀 많이 영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농도가 전압이라는 게 결국 물질 전달 저항이 그때 발생할 때 한다라는 거죠. 그 즉 이제 고전류 영역에서는 바로 여기죠. 그 한계 전 여기겠지. 어, 고전류 영역에서는 급격한 성능 감소를 여기서 볼 수 있죠. 가다가 촉 떨어지고 쭉쭉 굉장히 해서 빨리 떨어지는 요 대목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성능이 빨리 떨어지는 걸 여러분이 여기 확인할 수 있죠. 이게 바로 그 어디에 해당되는 내용이냐면 바로 그 한계 전류 밀도에 연관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게 이렇게 되는 이유는 결국에는 아마 주로 이제 GDL이랑 그다음에 그 전극 바인더 등등에 관련된 아마 얘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고전류 영역에서 이제 급격히 감소하는 이유는 뭐냐면 고전류란 얘기는 어, 고전류는 그 반응이 활발한 활발해지는 거죠. 근데 여기에 반응물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 바로 이런 분극이 생겨난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이제 주로 이제 이거 역시도 캐소드 즉 그 산소 쪽에서 많이 벌어지는데 일단은 캐소드는 공기를 집어넣죠. 공기를 집어넣으니까 공기는 아마 N2랑 O2의 비율이 79대 21로서 O2가 적죠. 그러니까 일단 산소의 농도가 좀 낮은 데다가 산소 낮고 그다음에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수분맨 때문에 일이 벌어져요. 왜냐면 캐소드에서 수분이 생기죠. 수분 발생은 캐소드죠. 캐소드에서 수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응물 공급 자체가 어려워진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 아마 GDL 쪽으로 기공이 작거나 막히거나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은 이런 그 물질 전달 저항이 이제 생겨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요거는 이제 연료 크로스오버라고 그러는데 이건 뭐냐면 멤브레인 안에서
막 안에서 그 에노드에서 캐소드로 수소가 이동하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소가 이동 때 바로 이제 수소가 너무 많이 이동한 건 이제 이거는 큰 문제가 발생하는데 바로 여기서 미량이라고 그랬죠. 미량의 연료가 전해질을 통해서 지금 막을 통해서 그 크로스오버가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공기구로 확산되는데 문제는 수소 분자 한 개가 전해질 크로스오버로 공기구로 넘어가는 경우에 전자는 두 개의 손실을 주게 됩니다. 왜죠? 왜냐면 너무 그 회로 타고 넘어가야 되는 전자가 그 캐소드로 그냥 넘어가 버리면은 이제 결국엔 이만큼의 손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자체가 연료 크로스오버는 이제 수 밀리그램 밀리 암페어 퍼 스퀘어 센티미터 정도 발생합니다. 근데 결국엔 연료 손실이라는 거는 결국에 에너지 손실로 이어져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전반적으로는 뭐 요게 손해 보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여기 아마 그다음에 어 만약에 공기의 활성화 과정에 의한 손실만 고려하더라도 바로 이렇게 벌어지는 거죠. 전기 전압은 이런 식으로 이제 요만큼 이제 어, I 로스만큼 감소한다는 거죠. IXT는 뭐냐면 외부로 흐르는 전류, 이거는 이제 크로스오버에 대해서 발생하는 전류를 의미한다는 거죠. 바로 요만큼에 대해서 아마 전류가 실제 전류, 그러니까 이거는 외부, 그러니까 우리가 측정 전류, 즉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를 의미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그 만약에 여기서 이제 예를 들은 게 공기 활성화가 전압 하나만 있다고 하더라도 요만큼의 이제 손해를 본다라는 거고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 OCV는 되게 1볼트 미만인 이유가 사실은 1.23볼트여야 되는데 그만큼 더 손해를 보는 이유가 0.94에서 0.97 정도에서 그 OCV가 형성되는 이유는 바로 크로스오버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기에 표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어, 전류가 그러니까 이 전류는 뭐냐면은 그 크로스오버 되는 것, 즉 미스트 포텐셜 크로스오버 되는 게 없다면 1.2볼트인데 그 크로스오버 되는 전류가 0.25만 돼도 아마 1.05 뭐 이런 식으로 이제 0.25 밀리암페어죠. 굉장히 낮은 값만 해도 이렇게 점점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1밀리암페어 퍼 스퀘어 센티미터 정도가 된다면 보통 0.97 아마 이거보다 더 낮아진다면 아마 그 크로스오버 되는 놈이 좀 많아진다라는 걸 의심해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크로스오버가 이제 영이 미친 영향에 대해서 조금 더 그 정량적으로 얘기하면은 자, 아까 얘기했지만 아, 투과 때문에 캐소드로 그냥 넘어가 버리면 자, 두 개의 반응이 하나의 전극에서 동시에 발생한다고 그랬죠. 자, 여기 어디냐면 바로 동시 중에서도 캐소드 안에서 자, 수소가 그 산화되는 반응이랑 그다음에 산소가 환원되는 반응이 같이 한 전극 안에서 동시에 일어나 버린다라는 캐소드에서 이 두 개 원래 캐소드는 이 반응만 일어나야 되는데 크로스오버 되는 놈 때문에 요 반응도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소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과전압이 양수가 되고 뭐 그러니까 산화 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문제는 이게 산소 반응에서 소모되는 전화 보존 법칙이 적용된다. 이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그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믹스드 포텐셜이 발생하면 OCV는 감소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그 수소가 더 많이 투과될수록 믹스드 포텐셜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OCV는 더더욱 감소한다라는 걸 볼 수 있었어요. 바로 여기죠. 여기서 이게 그 표로 정리가 잘 돼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또 한 번 얘기하면 OCV 자체가 이제 떨어진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기전력보다 낮아진다는 얘기. 그다음에 여기서 얘기한 OCV, 오픈 서킷 볼티지라는 거는 두 전극 사이에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 단락되어 있을 때의 두 전극 사이의 전압 차를 의미합니다. 근데 OCV가 원래 1.2볼트여야 되는데 이거보다 낮아져서 아마 보통 0.9
4에서 0.97V 정도에서 형성이 됩니다. 이유는 그 하이드로젠 크로스오버 때문에 벌어지는 바로 믹스드 포텐셜 때문에 벌어진다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아마 외부로 흐르는 전류는 0이죠. 하지만 이제 내부로 흐르는 전류가 발생을 했다라는 거죠. 왜? 크로스오버 때문에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캐소드 안에서 그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이 동시에 벌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그 전압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죠. 실제 전압은 아마 이론적으로는 1.23V여야 되지만 실제는 1V보다 작다라는 거죠. 바로 수소가 전해진 막을 투과해서 생긴다라는 거고, 수소 보자 한 개는 전자 두 개를 생성하므로 수소의 투과는 바로 전류로 인식이 돼서 50V가 낮아지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50V가 낮아진다라는 거는 수소의 투과가 많다라는 걸 이제 의미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벌어지는 일은 뭐냐면 하이드로젠 크로스오버 때문에 벌어질 수 있는 게, 캐소드로 투과된 산소는 또 수소랑 만나서 백금 위에서 바로 이놈이 생겨버려요. H2O2가 생겨버리는 게, 이놈이 수소나 라디칼, 즉 OH 그 라디칼 OH 라디칼이 생성되면 이 라디칼이 바로 그 고분자 막의 체인을 공격해 버립니다. 고분자 사슬이 띵띵띵띵 끊어지면서 점점점 작아지면서 이제 피놀이 발생하고, 피놀이 발생하면 피놀이라는 건 아주 매우 작은 구멍이 발생하면서 크로스오버가 점점점 늘어나고 그다음에 라디칼 발생이 점점 더 가속화되는 거고, 그다음에 급속한 막의 열화를 통해서 중간중간에나마 연소 반응에 의해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수소가 연소 반응이 벌어지고 열이 발생하고 국부적으로 온도가 상승하고, 그다음에 막 손상, 그다음에 수소 투과 더 증가, 이런 그 좋지 않은 일들이 계속 좋지 않은 이제 그 어떤 그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악순환에. 그래서 결국에는 구멍이 뻥 나버린다. 물론 그것뿐만 아니고 국부적으로 열이 발생하면서 온도 상승하면서 이제 국부적으로 드라잉이, 바로 이런 쪽으로 이제 드라이 현상이 일어나고, 다른 쪽에서는 드라이가 일어나지 않고, 그러다 보면 서로 이제 팽창되고 이러는 과정에서 찢어져 버리는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걸 측정하는 방법 얘기지만, 아까 똑같이 얘기했지만 캐소드에서 이 두 개의 반응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 ORR과 HOR이 동시에 벌어진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거를 과연 이제 이 반응이 과연 그러면 어떤 식으로 벌어진지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수소 크로스오버가 되는 정도는 에노드의 수소, 캐소드의 질소를 퍼징한 다음에 캐소드 쪽에서 발생하는 산화전류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제 정량적으로 측정을 한다라는데, 바로 이렇게 보죠. 나피언 112 같은 경우 이거는 굉장히 2밀, 즉 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미터, 즉 10의 마이너스 3승 인치죠. 인치일 경우, 그다음에 107은 뭐냐면은 7밀, 이거보다 이제 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인치가 되겠죠. 뭐 이렇게 되는데, 결국에 두꺼운 놈이 얇은 놈보다 수소 크로스오버가 적다라는 거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료전지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서 좀 중요한 얘기를 한번 좀 다뤄야 되는데, 유틸라이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은 스토이키오메트릭 레이시오, SR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기체 이용률은 바로 이제 기체를 얼마나 써먹느냐인데, 실은 이놈이랑 바로 스토이키오메트릭 레이시오, SR, 혹은 이렇게도 쓰기도 해요. 스토익점이라고 쓰기도 하는데, 이놈은 결국엔 서로 역수관계예요. 예를 들어서 이용률 50%다. 그러면 양론비는 2.0이 되겠죠. 즉 XR 1.0이라는 말은 전류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이론적인 가스의 양보다 2배 더 공급해줬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1A의 전류 생산을 위해서 수소 필요한 수소와 산소의 양을 좀 놓고 본다면 수소 같은 경우는 1A를 생성하기 위해서 1A라는 얘기가 1쿨롱 퍼 세크죠. 1쿨롱 퍼 세크에다가 이제 이거는 96487은 뭐냐면 페러데이 상수죠. 페러데이 상수를 나눠줘 봤더니 자, 단위가 쿨롱끼리 없어지고 몰만 남겠죠. 그 다음에 수소는 2분의 1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줘야 되니까 5.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몰 퍼 세크 즉 어, 요거는 잊어버려 주세요. 이거 잊어버리세요. 요거 오타입니다. 여기 없애야 되는데 안 없앤대 얘네들. 자, 이렇게 계산해 봤더니 0.1225 세제곱센티미터 퍼 세크. 그 다음에 산소 같은 경우는 0. 여기에 또 이거 여기 0도 없어져야 되겠네요. 오타네요. 0.6125 세제곱센티미터 퍼 세크. 뭐 이런 식으로 공급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산소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0.06이 맞네요. 자, 그래서 여기 있어야 되겠네. 자, 그리고 공기 같은 경우는 산소에다가 0.21을 나눠주면은 0.29가 나오게 되겠죠. 바로 산소를 사용하지 않고 공기를 사용하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산소보다는 이게 잘 안 쓰고 공기를 사용을 하겠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필요한 만큼이 아니라 실제로는 이론치보다 많이 공급해 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지 아, 딱 필요한 만큼만 공급해주면 아마 부족 현상이 벌어지겠죠. 기체가 흐르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수소의 그 스토이키오메트릭 레이시오는 바로 그 1.2에서 보통 1.5 정도, 1.2 혹은 1.5 정도를 사용하고 공기 같은 경우는 주로 2.0에서 2.5 정도를 사용하는데 주로 2.5를 사용을 합니다. 주로 2.0을 많이 사용을 하죠. 자, 근데 그 스토익이 증가하면은 연료전지 성능은 당연히 증가하겠죠. 특히 공기 쪽의 스토익이 증가하면 높은 산소 농도 때문에 그 성능이 더 좋아지죠. 근데 문제는 너무 커진다면 바로 시스템 입장에서는 에어를 송출해주는 BOP의 소비 전력이 증가합니다. 시스템 입장에서 이게 제일 심각한 문제예요. 소비 전력이 증가하면은 결국은 소비 전력 혹은 다른 말로 하면 기생 전력 기생전력이라고 하는데 기생이라고 해서 뭐 어떤 전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필요악이라고 표현했겠죠 아마. 필요악, 얘는 뭐 써먹어야 되는데 필요한 거죠. 그래서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시스템에 그 에어 필터가 들어가는데 아마 연료전지 자동차는 수소 자동차는 아마 또 공기를 그 정화하는 어떤 기능도 있다고 선전을 하죠. 근데 이런 경우에 에어 필터에 근데 뭐 필터를 사용하는데 교체 주기가 단축이 되죠. 왜냐하면 많은 양을 지나가니까 이런 문제가 또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근데 SR이 스토익이 너무 작으면 실제 공급되는 가스의 양이 적어지기 때문에 바로 이제 연료 같은 경우 스타베이션이 발생하고 이제 발생한 스타베이션 때문에 카본 부식 이게 내구성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되게 그 스토익의 최적화가 필요한데 거의 최적화는 사실상 거의 끝난 게 어디냐면 1.5 혹은 1.2 그다음에 혹은 2.0 앞에서 나온 대로 보통 캐소드 쪽은 거의 2.0이 이제 표준화되다시피 했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휴미디티 바로 이제 가습에 대한 영향성을 한번 보자면 가습의 상대 습도가 증가하면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자, 여기 캐소드 전극이에요. 캐소드 전극에 O2가 가져야 돼요. 근데 문제는 여기 캐소드에서 H2O가 수분이 발생하죠. 근데 발생하는 수소는 아마 이 방향, 즉 멤브레인 여기 에노드 방향으로도 가고 그 다음에 산소가 오는 방향으로 가니까 자, 이놈 산소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가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거를 좀 뚫고 나가기도 어렵죠. 왜냐면은 이쪽으로 보다 많은 양의 수분이 이동할 테니까 여기 산소 입장에서 역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음, 그럼
역류해야 되는 그런 일이 필요한 거죠. 보다 그래서 이제 드라이한 산소가 들어가지 않 공기가 들어간 게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그 가습이 된 공기가 들어가줘야 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액상의 수분이 전해 질막 내에서는 액상의 수분이 많이 필요해요. 해요. 왜냐면 그래야지 수소 이온 전도를 위해서 최대한 많은 수분이 필요하지만 문제는 기체상에서는 액체 수분은 안 돼요. 플러딩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상대 습도는 높을수록 좋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상대 습도가 높다는 얘기는 이쪽으로 날라오는 물의 양이 그 산소하고 이제 방향이 다른 물, 양, 그쪽으로는 이제 그 습도가 높아져야지만 되겠지만, 그다음에 액체 수분은 문제는 이제 이 안에서 액체가 생기지 않아야 되죠. 그래서 전해질막 내부를 제외하고 모든 곳에서 액체 수분은 어, 많은 문제를 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적의 상대 습도 유지를 중요하는데 이거는 진짜 실험을 통해서 찾아낼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상대 습도가 증가하면 성능이 향상되지만 문제는 들어간 수분이 응축이 된다면 플러딩이 발생해서 플러딩이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문제를 끼치게 됩니다. 이건 좀 뒤에 설명을 할게요. 뭐 심지어는 어떤 전극적으로 벌어지면 워터 포이즈닝이라고 말하는 사람까지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전해 질막의 이온 저조도는 증가하지만 촉매 반응에 하면 활성 사이트의 비율이 증가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 활성 과전압이 이제 좀 그 감소한다라는 좀 장점이 있어요. 근데 가습의 문제점은 상대 습도의 전해 질막의 수화도가 증가하게 되면 수소 투과도가 또 수소가 또 통과하게 돼서 아까 얘기했던 믹스 포텐셜이 증가해서 OCV를 감소하는 이런 문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상대 습도를 높여도 수분 배출이 유리한 뭐 유로 설계와 전극 구조의 개발이 어떤 이거는 그 이게 바로 연료전지에서 중요한 숙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연료전지 자동차의 운전하는 상대 습도는 이제 100%보다는 낮죠. 보통 이제 50에서 80% 정도 수준에서 운전을 합니다. 그다음에 온도의 영향성을 한번 보죠. 연료전지는 기본적으로 발열 반응이에요. 열을 제거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거하기 위해서는 냉각수 혹은 공냉식 스택을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온도가 증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는 얘기할 때 첫 번째 기전력이 감소합니다. 이게 왜냐면은 이거였죠. 넌스트 이퀘이션에선 E는 E 동글뱅이 마이너스 RT ln 뭐 어, P 이거 반응물의 반응물의 농도가 되겠죠. 로그 속에는. 자, 근데 문제는 T가 온도가 올라가면은 결국에 요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 52 자체를 감소시켜 버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기전력이 감소되는 거죠. 일단 연력학적으로 불리하죠. 근데 교환 전류 밀도가 문제는 이제 장점은 뭐냐면 교환 전류 밀도 즉그 I0는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화학 반응 속도가 증가해요. 왜냐면 온도가 높을수록 50의 기전력은 떨어지지만 전기화학적 반응 속도는 증가해서 활성화 관전압이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연력학적으로는 여기도 얘기했지만 연력학적으로는 불리하지만 반응 속도적으로는 유리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놈이 문제는 얘보다 얘를 상쇄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온도 증가는 결과적으로 스택 성능 향상으로 간다라는 거죠. 순수하게 온도만 얘기하면. 근데 단점은 뭐냐면은 온도가 증가한다. 그럼 여기엔 가습 온도가 또 증가해야 되겠죠. 가습 온도가 증가한 얘기는 결국에 공급되는 수분량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플러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농도 과전압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건데 과전압의 증가 가능인데 실제적으로는 이쪽보다는 온도 증가하면은 응축이 또 잘 안 되기 때문에 또 이제 어떤 플러딩에 대한 또 얘기는 좀 약하기도 해요. 근데 결과적으로 연료전지라는 건 종합예술이어서 굉장히
그 트레이드 오프들이 여러 개의 트레이드 오프예요. 진짜 이놈이 줄이면 저놈이 줄어든 대신에 그놈은 늘어나고 뭐 엄청나게 복잡하기 때문에 어떤 이거를 이제 그 트레이드 오프를 정말 잘 찾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압력, 오퍼레이팅 프레셔, 이제 압력을 걸어줘야 되는데 주로 이제 셀 스택 쪽이 출구에다가 역압을 압력을 이제 출구를 좀 막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일정 그 압을 컨트롤하면서 막아준다라고 하는데 운전 압력이 증가하게 되면은 기체의 농도도 당연히 증가하게 되는 거죠. 특히 O2, O2의 농도가 즉 산소의 압력 증가, 즉 그 O2 O2의 분압, 즉 이 말은 O2, 그러니까 산소 쪽의 어떤 그 농도과 전위를 줄여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결과적으로 이제 기전력도 증가하는 거죠. 연력학적으로 유리하고 그 다음에 교환 전류 밀도도 당연히 증가합니다. 왜냐하면은 농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그런 거죠. 연력학적으로도 유리하고 반응 속도적으로도 유리한다. 둘 다 유리한 거죠. 그래서 이제 둘 다 장점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1기압에서 3기압으로 운전 압력을 증가시키면은 55mV 정도의 셀당 전압이 55mV 정도씩이나 증가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에 스택 성능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출력 밀도를 감소시키면서 전반적으로 스택의 부피를 감소할 수 있고, 그다음에 결국 이거는 시스템 입장에서는 이득이죠. 이득 중에서도 개이득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압력을 또 올린다, 마냥 올린다고 다 좋냐? 그거 아니죠. 문제는 기밀성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셀 수 있는 거죠. 압이 높아지면은 그만큼 셀 가능성이 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소비 전력 증가. 왜냐면 캐소드에 에어 공급하는 데 있어서 소비 전력이 증가할 여지가 있어요. 이런 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압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유속이도 감소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분 배출이 좀 어려워져서 또 이제 플러딩을 유발할 수 있다. 또 그런 문제점도 좀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다 늘린다고 다 좋은 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그 전기화학적인 어떤 그 분석에 대한 얘기가 좀 필요해요. AC 임피던스라고 얘기하는데 EIS라고 표현을 합니다. AC 임피던스 스펙트로스코피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임피던스라는 건 결국에는 오믹 법칙에서 이제 저항 R이라는 거랑 얘기를 하는데 임피던스라는 건 결국에 뭐냐면 뭐 여기서 AC 임피던스라고 그랬죠. AC에 해당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시간하고 주파수에 의존하는 뭐 커패시터 저항 뭐 어쩌고저쩌고 이제 복잡한 얘기가 좀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이거는 이제 등가 회로입니다. 그냥 회로가 아니라 등가 회로고 여기서 뭐냐면 저항을 여기서 이 셀은 뭐냐면 저항 저항이죠. 결국에 이거를 찾자라는 거죠. 그 과전압을 분석해 보는 거죠. 스펙트로스코피 바로 이제 스펙트럼이라고 그러죠. 임피던스는 뭐하냐면은 이제 저항이죠. 스펙트럼이 뭐죠? 이제 아마 그 프리즘으로 이제 태양빛을 빨주노초 파란보로 이제 다 쪼개보는 거죠. 이거는 저항을 쪼개본다라는 거죠. 저항을 쪼개봤을 때 나이퀴스트 플러시라는 거를 주로 이제 전기화학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특히 연료전지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이놈은 뭐냐면 나이퀴스트 플러스 이제 셀에다 놓고 이제 해보면 여기 이제 저항 그 주파수가 높은 영역 주파수가 높은 영역에서 점점 주파수가 낮은 영역으로 갑니다. 그래서 낮은 영역 쪽에서는 뭘 의미하고 높은 영역은 뭘 의미하냐면 자 이걸 허수부하고 실수부로 방법을 쪼개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은 전기화학 시간에 좀 더 제대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기를 보시면 자 여기에 R이라고 있는 게 이거는 아마 그 전기 저항 전기 저항인데 이 안에는 아마 막 저항, 막의 이온 저항, 그다음에 전기, 뭐 전자
이거를 의미하죠. 여기가 요만큼이 R이 요거를 의미하는 거고, R 액티베이션은 뭐냐면 요 반지름의 크기예요. 지름의 크기죠. 요거를 액티베이션이고, 좀 더 나가면 여기에 나중에 아마 연료전지 반원이 하나 더 그어지는데, 이거는 바로 매스 트랜스퍼 영역을 의미합니다. 뭐 여기에 대한 이제 간단한 얘기들을 이제 했고요. 그다음에 뭐 임피던스는 뭐 여기 좀 음극의 반응이 빠르기 때문에 음극의 임피던스 기여도는 무시. 바로 이제 수소죠. 수소가 이 반응이 빠르다고 그랬죠. 이거 뭐냐면은 그 교환 전류 밀도가 이거가 캐소드의 그것보다 교환 전류 밀도 거의 100배 정도 100배 이상으로 크기 때문에 거의 음극에서 임피던스가 기여하는 거는 거의 무시해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물질 전달 저항이 빠른 경우에 물질 전달 저항 기여도도 무시합니다. 예를 들면 그 이거 얘기는 뭐냐면은 그 낮은 전류 쪽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다음에 뭐 고주파, 저주파 어쩌고 얘기했는데 여기죠. R은 아까 뭐라고 설명했죠? R 액티베이션 뭐에다 얘기한 거고 바로 여기를 의미하는 거죠. 여기가 여기가 RR 더하기 R 액트, 요거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뭐 고주파에서 뭐 어쩌고 저주파에서 측정되는 저항 뭐 어쩌고 저쩌고, 저주파 쪽에서 측정되는 저항은 이제 촉매 활성화 표면적이 관련된다는 얘기. 그다음에 반경의 지름이 줄어든다라는 거는 이제 활성화 과전압이 감소한다라는 거고, 반원이 오른쪽으로 시프트했다 여기죠. 요만큼 요 반원이 요렇게 다른 색깔로 한번 그려볼까요? 만약에 이렇게 까만 놈이 요런 쪽으로 요렇게 시프트 했다면은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저항 과전압으로 상승이 된다. 뭐 이런 어떤 그 시프트 됐다라는 게 저항 과전압이 이제 상승됐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임피던스는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임피던스가 아닌 이제 그 다음 얘기는 이제 CV라고 그래갖고 그 사이클릭 볼타머트리 를 이용한 유효 면적을 이제 유효 표면적, 그 전극의 유효 표면적을 측정하는데, 유효 표면적은 반응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면적, 즉 일렉트로케미컬 서피스 에어리아, 그래서 ECSA라고 약자로 주로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실제 반응에 참여하고 있는 면적은 성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반응 면적이 넓지만 실제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또 문제가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는 이제 물질의 표면적 측정은 질소의 흡탈착을 이용한 BET 방법을 이제 사용하지만, 문제는 전기화학적 유효 면적이랑 물리적 표면적은 개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PTC에다가 일반적인 질소 흡탈착 방법을 사용하면 백금 표면이랑 카본 표면 모두를 측정해 버리기 때문에 어떤 이건 오류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전기화학 반응은 분명한 거는 삼상계면을 이루는 백금 표면에만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은 결과적으로 뭘 써야 되냐면 CV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사이클릭 볼타머트리. 이게 뭐냐면은 전압을 쭉 이렇게 올렸다가 다시 내려주는 이거 방법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 나오는 전류값을 측정해서 어떤 피크를 본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삼성계면의 유효 백금 면적을 진단하는 기법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그 다음에 CV는 삼전극 시스템. 이거는 이제 삼전극이라는 거는 결국엔 그 하프셀, 그 반쪽 전지랑 연료 전지는 이제 그 풀셀에서 모두 다 해서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이제 CV 측정하는 동안에는 산소를 제거해 줘야 됩니다. 왜? ORR 반응 동시에 발현하기 때문에 백금의 유효표 면적을 측정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측정 원리를 한번 놓고 봅시다. CV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자, 백금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 하나가 환원 반응에 의해서 흡착한다고 얘기했죠. 흡착. 그
다음에 산화 반응에 의해서 산화 반응이 일어나고 이제 탈착이 일어난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느려. 수소 원자랑 수소 기체는 다릅니다. 그래서 수소 기체는 0.0V 이하에서만 생성이 되는데 뭐 AA 어쩌고저쩌고에서 전자고열 반응은 커패시터 개념으로 이건 이제 기여도는 이제 빼야 한다라는 거고. 자,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이제 하이드로젠 지역 일단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자, 처음에 여기서 한번 시작을 합시다. 전압을 쫙 올려봤더니 전압이 이거에 대한 결과치로서 전류가 나온 거죠. 쭉 올렸다가 전압을 계속 이 방향으로 여기까지 올렸다가 여기 보이죠? 0V에서 시작해서 1.2V까지 올렸다가 다시 1.2V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래프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쭉 나오다가 뭐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나오다가 여기서 쭉 멀쩡히 가다가 다시 이렇게 또 반응을 하고 다시 1.1V에서 내려갈 때는 또 이렇게 전류를 반대 방향으로 뽑아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0V 또 이렇게 해서 여러 번을 돌립니다. 그러면 자, 근데 이 과정에서 좀 놓고 본다면 이 과정을 한번 여러분이 보세요. 이쪽은 하이드로젠의 디섭션, 나가는 지역, 하이드로젠 이제 그 산화되죠. 그다음에 쭉 이쪽으로 하면 이제 산소의 영역입니다. 근데 산소는 없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아마 그 표면이 옥시데이션, 그 백금 표면이 옥시데이션 되는 영역이고, 그다음에 쭉 내려왔더니 백금 표면이 다시 리덕션 되는 영역이 이쪽 피크죠. 그다음에 쭉 나오다가 다시 수소가 흡착되는 영역이 이제 요 일대라는 거죠. 그래서 요만큼이 수소의 그 탈착, 요만큼이 이제 그 산소의 그 산화 환원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수소 같은 경우는 요쪽이 이제 수소의 흡탈착 영역. 그래서 요쪽 전체를 수소 영역, 그다음에 이쪽 전쪽을 산소 영역, 그다음에 이쪽을 더블 레이어 리전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의미 없다고 그랬죠. 전자교환하는 반응에는 커패시터 개념이니까 이거는 기여도는 빼라, 의미 없다라는 얘기했고, 그다음에 0.8V를 넘어가는 지역을 보면은 바로 백금 표면이 산화 피막 형성이 된다고 얘기했죠. 이런 식으로 OH- 를 만나서 PTOH, 그다음에 PTOH가 OH- 를 만나서 PTO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수분 생성도 이런 거고, 그다음에 환원전이 방향으로 이제 백금이 다시 돌아오는 거죠. 만났던 백금이 이걸로 다시 돌아오는 영역이고, 그다음에 0.3V 영역, 바로 이제 수소 영역이죠. 수소 영역에서는 아마 수소의 이쪽이죠. 수소의 탈착 영역, 그다음에 수소의 흡착 영역,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CV를 가지고 ECSA도 계산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바로 이제 수소의 흡탈착 피크 면적은 요거죠. 수소의 흡탈착 피크 면적 바로 요만큼인 거. 예를 들어서 이제 수소의 흡착율을 보면은 자, 요만큼이죠. 요만큼의 면적은 어떻게 되냐면은 쿨롱이죠. 이만큼의 면적이 뭐냐면 자, 암페어 곱하기 볼트죠. 그다음에 뭐 정확하게 그다음에 암페어 곱하기 볼트는 뭐죠? 쿨롱 퍼 세크 곱하기 볼륨 퍼 죄송합니다. 이거 잘못 썼네. 이 면적이 자, 전하량으로부터 페러데이 상수를 이용해서 몇 개의 수소 원자가 흡착했는지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소 원자 한 개가 백금 원자 한 개가 대응했고 백금 원자간 간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백금의 유효 활성 표면적을 계산이 가능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하량 면적의 컨버전 팩터 뭐 해보면 QM 뭐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컨버전 팩터에다가 사용된 백금량을 수소 흡착 영역에서 얻은 총 전하량으로 나눠주면은 대충 얼마 나오냐, 50에서 70m 제곱 g당 50에서 70m 제곱 정도가 나온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삼전극 시스템에서는 이제 보통 이제 삼전극 시스템 이제 반쪽 전지에서 측정한 ECSA랑 스택 그게 그 풀셀이죠. 에서 측정한 ECSA가 좀 달라요. 왜냐면 이쪽이 더 커요. 반쪽 전지에서. 왜냐면은 전해질을 용액 전해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해질과 접촉이 용이하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아마 용액 그러니까 삼전극에서는 리퀴드를 쓰는 거죠. 근데 풀셀에서는 가스를 쓰기 때문에 접촉이 아무래도 약하죠. 즉 어, 삼전극은 액체, 그다음에 그 스택, 스택이란 말은 이제 단위셀이죠. 풀셀이죠. 하프셀이 아닌 풀셀의 경우는 기체.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접촉이 용이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쪽 면적이 좀 더 크게 측정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어, 연료전지 스택에서는 고분자 전해질을 사용하기에 촉매 전해질의 접촉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가 있죠. 그다음에 어, 연료전지 ECSA 비율이 높다는 것은 스택에서 촉매층 내에 아이오노머의 분포가 고르게 분포해서 촉매 이용률이 높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 그다음에 CV가 수평으로 측정되지 않고 위로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좀 요거 좀 이렇게 올라간 거죠. 이런 경우에 수소 투과 때문에 수소 산화 전류가 반영됐기 때문에 CV를 통해서 수소 투과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수소가 이제 아마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죠. 자, 그다음에 CO를 이용해서 이제 ECSA를 계산하는 거는 사실은 위험해요. CO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좀처럼 쓰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는 이제 그 CO는 백금 표면에 단일층으로 흡착하려는 성질이 강하다는 걸 가지고 자 이런 거예요. 이제 사이클을 한 번 돌리고 두 번 돌려봤는데 이 둘 사이에 요만큼의 차이가 발생했어요. 차이가 나는데 실제로는 이건 거의 쓰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별로 그렇게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바로 이제 0.3V 이전의 영역에서 수소 탈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음, 여기 보이죠? 0.3V 영역 여기 있죠. 첫 번째 사이클에서 여기 첫 번째 사이클에서 나타나지 않는데 두 번째 사이클에서는 수소의 탈착 피크가 나타나고 CO가 사라져 버린 거죠. 얘가 없어지고 여기 피크가 나타난 거죠. 왜냐면 CO가 바로 산화돼 버렸기 때문에 여기죠. 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여러분이 간단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문제 그 H2O2가 생성되는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뭐냐면 그 캐소드에서 분명 우리가 원하는 반응은 얘인데 원하지 않는 반응 바로 이제 이놈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양극에서는 양극 그 캐소드죠. ORR 반응이 두 전자 두 개 반응 그러니까 ORR 반응인데 이거 역시도 그 산소가 전자를 만난 거 둘 다 ORR이죠. 둘 다 ORR 여기 2가 되겠고 여기 ORR 1. 근데 우리는 2를 원하지가 않고 1을 원하죠. 그런데 그 ORR 2 같은 경우는 이전자 반응이죠. 요거 전자 두 개. 그다음에 ORR 1 같은 경우는 물이 생성된 놈은 사전자 반응이죠. 그래서 얘네 둘이 이제 경쟁을 하는 관계인데 보통 이제 H2O2 같은 경우 0.7V에서 생성되죠. 그래서 물 생성 전압 표준 전압이 1.23V보다 낮아요. 그래서 ORR 반응이 H2O2로 많이 생성되면 양극의 전압이 내려가고 OCB가 감소해 버립니다. 그 다음에 또한 아까 얘기했던 내구성 막의 내구성 저의 원이 될 수도 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저는 안 나오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과산화수소가 생긴다는 거죠. 하이드로젠 페록사이드가 생긴다는 건 여러 가지 면에서 손해를 본다는 얘기 의미합니다. 그래서 ORR 반응에서는 이제 뭐 이것을 최도 낮추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문제는 얘네들이 얼마나 생성되느냐를 보기 위해서는 RRD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 Rotating Ring Disk Electrode, 그러니까 돌아가는 놈인데 바로 이 놈이에요. 이거는 이제 테플론으로 이제 감아놓고 여기서 이제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계속 이렇게 여기 꽂아놓은 놈이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데 어, 돌아가게 만들어 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 안으로 반응물이 계속 공급이 되겠죠. 이렇게
쪽으로 공급이 돼서 여기서 이제 반응이 벌어지게 되는데, 요게 이제 링이고 디스크가 이제 중간에 꽂혀 있고, 이제 요 하얀 거 요거 링을 여기를 보겠다라는 거죠. 여기 링으로 보겠다는데, 이제 디스크 안에서 물이 생기는 반응, 과산화수소가 생기는 반응, 그다음에 링에서는 뭐 과산화수소가 다시 이제 산소와 수소 원자로 분해되는 과정, 뭐 이거를 이제 의미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바로 ORR 반응을 분석하는 데 주로 많이 사용한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뭐 이놈도 이제 뭐 링을 결국에 빨리 돌리면 이게 결국에는 얘네들이 다 리미팅 커런트가 되는데, 빨리 돌리면 아무래도 물질 공급량이 더 물질 공급이 더 원활해지죠. 그래서 이제 그 보다 높아질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보시죠. 까만 게 200, 400, 600, 뭐 이거 점점 갈수록 더 높아지는 거 보이죠? 여기 역시도 뭐 마이너스지만 절대값이 커지는 거죠. 커지는 거. 속도에 따라서 커지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그다음에 여기 얘네들은 이제 좀 복잡한 얘기인데, 이거 이럴저럴 계산을 해서 얘네들이에요. 결국에는 수소에 의해서 생겨나는 H2O2의 생겨나는 반응에서 나오는 전류. 그다음에 이거는 물이 생겨나는 반응에 의한 전류. 얘는 역시 H2O2에 의해서 반응이 생겨나는 전류. 이건 뭐냐면 얘는 전체 전류죠. 전체 전류가 결국에 공급되는 O2의 개수가 결국엔 전체 전류를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HO2의 생성에 관여하는 개수, 바로 그다음 요거의 분율을 의미한다는 거지.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것저것, 근데 ID는 이제 디스크 일렉트로드 자체의 전류인데, 이거는 물 생성 반응, 그 다음에 HO2 생성 반응, 이놈의 합인 거죠. 그래서 O2가 이제 환원돼서 O2가 환원돼서 이제 그러니까 모든 전류의 합을 이걸 의미한다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IR은 링 커런트는 디스크에서 생긴 H2O2가 커렉션 이펙트만큼 링에 도달하여서 하나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표현이 가능하다. 이게 커렉션 팩터죠. 이게 커렉션 에피션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놈들 H2O2의 퍼센테이지는 결국엔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N하고 결국에 여기서 N하고 링 커런트, 그 다음에 디스크 커런트, 요거 세 개를 측정하면은 H2O2 생성 비율을 측정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일반적으로 이 비율은 1%보다 적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뭐 참여 전자수 계산은, 여기 뭐 평균 참여 전자 개수 n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 어쩌고 n이 4일 때 2일 때 어쩌고 저쩌고 돼 있죠. 이게 뭐 이게 뭐 H2O2가 이제 생성이 안 될 때, 이제 뭐 생성이 될 때 뭐 죄송합니다. 여기 사는 여기 5가 여기 없어져야 되죠. 오타네요. 여기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뭐 여기다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평균 참여 전자 개수가 4에 근접할수록 생성된 물이 많다라는 게 결국에는 평균 참여 전자 개수를 4에 육박하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촉매 뭐 성능 평가 뭐 전류 전압 곡선 이거 얘기하는데, 자 아까 얘기했듯이 이쪽은 액티베이션 로스 지역, 그다음에 오믹 로스 지역이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여기 컨센트레이션 로스 지역, 이렇게 세 개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거 타펠로 외삽을 해갖고 교환 전류 밀도 이걸 또 측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런 식이죠. 이런 식으로 측정해서 이제 교환 전류 밀도도 측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활성화 분극에 의한 전류 잔화 곡선 이론, 이거를 이제 이론식으로 해서 바로 요 식에다 피팅을 해서 교환 전류 밀도를 측정한다라는 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의 수업입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자, 여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